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지혜를 더하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하고 보셨을 뉴스 같아요. 바로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 급감 소식인데요.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작년 말, 그러니까 2024년 12월만 해도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거의 1조 원이었는데 올해 2025년 6월에는 뭐 2,380억 원 수준으로 확 줄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인용했다는 그 기사 보고 처음엔 숫자만 보고 와, 이거 진짜 뭔가 큰일 났나? 스테이블 코인 시작 끝났나? 뭐 이런 생각까지 살짝 들더라고요. 감소폭이 몰라 커 보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거래대금, 그러겠다 사고 파는 돈이 줄었다는 게 정말 스테이블 코인의 쓸모나 가치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 결제나 송금 같은 실제 사용 목적보다는 주로 거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정말 오해하기 딱 좋은데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거래소 안에서 사고 파는 행위, 뭐 시세 차익을 노리든 해지를 하든 이런 거래, 트레이딩 규모고요. 다른 하나는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로 돈이 오가면서 뭐 결제, 송금, 예치 이런 본연의 기능을 하는 사용, 유세지 규모예요. 이 둘은 아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아, 거래랑 사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1조 원에서 2,380억 원으로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그 구조적인 배경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거래대금 감소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심했던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랑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짚어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한국만의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2025년 6월이라는 때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이 좀 조정을 받던 시기였어요. 특히 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보통 CEX라고 부르죠. 이 CEX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위축됐던 때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CEX 전체 거래액을 보면 5월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정확히는 22.8%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대금 감소 역시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시장 조정기, 시장 사이클의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국내 거래대금 추이량 월별로 좀 더 이렇게 쭉 놓고 봐도 그래요. 작년 12월에 1조 원 딱 찍고 올해 1월에 한 9천억 원대, 그리고 봄 지나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3천억 원대로 내려오고 6월에 이제 2천억 원대를 기록했잖아요. 이건 뭐랄까, 시장이 확 과열됐다가 점차 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하고 비슷해요. 물론 작년 최고치하고 비교하면 급감이라는 말이 맞긴 한데 시계열로 쭉 보면 거품이 좀 빠지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감이라는 그 단어의 임팩트에만 너무 집중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놓칠 위험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게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래는 줄었다고 쳐도 그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사용되는 양은 어땠을까요? 이건 거래소 데이터 말고 그 블록체인상의 실제 기록, 온체인 데이터,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그 공개된 거래 장부에 기록되는 실제 자금 이동 내역을 보면요. 거래소 뉴스 헤드라인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2025년 상반기 그 6개월 동안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상에서 실제로 이동한 스테이블 코인 금액, 이걸 온체인 이전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려 8조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와, 8조 9천억 달러요? 상반기에만? 네, 매달 평균으로 따지면 2조에서 3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꾸준히
정말 꾸준히 실제 결제나 송금 아니면 디파이 예치 같은 다양한 사용 목적으로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겨 다녔다는 뜻이에요. 가장 최근 자료 2025년 9월 한 달치만 봐도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코인 매트릭스라는 곳 기준으로 보면 조정 이전의 기준으로 약 3조 6,600억 달러가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동했어요. 국내 거래소 거래대금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민망한 수준이죠. 네, 단위 자체가 다르네요, 정말. 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DT랑 USD 코인 USDC 있잖아요. 얘네들 월별 온체인 이전액을 24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1년치를 쭉 봐도 이 추세는 아주 분명해요. USDT는 팬데믹 이후로 계속 월 1조 달러 이상 꾸준히 이동했고요. 특히 올해 1월에는 1조 1,400억 달러로 최고치를 찍기도 했어요. USDC 역시 월 1조 2천억 달러에서 많을 때는 3조 3천억 달러를 넘나들면서 아주 활발하게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2025년 상반기에는 이 온체인 이전액이 신기록을 계속 세우는 흐름이었고 3분기에는 분기 이전액이 15조 6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뭐냐면 단순히 고래들, 큰 손들 거래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액 개인들 간의 이전, 흔히 리테일이라고 하죠. 이 리테일 규모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점점 더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 개인들 사용도 늘었다고요? 그건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이 데이터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설령 중앙화 거래소에서 매매, 트레이딩 활동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주춤하는 시기라고 해도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로 가치를 주고받는 사용, 유세이지, 그러니까 정산, 송금, 해지 이런 활동들은 여전히 매달 수조 달러 규모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국내 거래소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그 제한된 정보 하나만 가지고 스테이블코인 시대는 끝났다거나 수요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글로벌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진짜 글로벌하게는 실제 사용량이 그렇게나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왜 유독 한국에서는 거래소 거래대금 감소 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또 말씀하신 그 실제 사용 측면에서도 활기가 부족한 걸까요? 이건 분명히 한국 시장만의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 시장의 좀 특수한 상황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핵심적인 이유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나 예상하시겠지만 제도적 제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거래법 체계를 보면요. 달러 같은 외화의 가치가 딱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국경 간에 자유롭게 돈을 보내거나 받는 행위.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좀 법적인 문제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 그러니까 저렴하고 빠른 국경 간 결제나 송금. 이 기능이 한국에서는 사실상 거의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이끄는 핵심 엔진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꺼져 있는 셈이죠. 외환거래법. 그게 큰 걸림돌이군요. 네, 아주 큽니다. 둘째는요, 기관 및 금융권의 역할 부재 혹은 제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국내에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직접 사서 보유하거나 이걸 활용해서 고객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무역회사가 수입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싶다. 또는 해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가 용역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싶다 해도요. 이걸 쉽고 합법적으로 원화로 바꾸거나 이걸 보통 오프램프라고 부르죠. 반대로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온램프라고 합니다. 그런 통로가 매우 부족하고 좀 불투명해요. 마치 물은 흐르고 싶은데 파이프라인 자체가 너무 좁거나 아예 막혀 있어서 실제 사용처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램프, 오프램프. 그 통로가 제대로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업이나 개인이 실제로 쓰려고 해도 쓸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죠. 셋째는 통계 해석의 함정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언론이나 일부 기관에서 인용하는 그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이라는 건 대부분 특정 기간 동안 국내 거래소 안에서 원화나 다른 코인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판 총 금액, 트레이딩 볼륨을 의미해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그 글로벌 온체인 데이터는 그런 거래소 내 매매가 아니잖아요. 실제 개인 지갑에서 기업 지갑으로 혹은 개인 간에 해외로 송금되거나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되거나 하는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로 이동한 자금의 총량, 유세이지 볼륨을 보여주는 겁니다. 측정 대상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숫자는 거래소 안에서의 거래고 글로벌 데이터는 실제 지갑 간의 사용 규모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시장을 완전히 잘못 읽게 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 인프라 부족, 그리고 우리가 보는 통계의 한계까지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과거에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이 확 늘었던 시기하고 또 최근에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시기에 구체적인 요인들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늘었고 또 왜 이렇게 줄었는지. 네, 그렇게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현상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먼저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던 시기.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는 크게 두 가지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 환경, 뭐랄까 바람이 좀 불어준 격이죠. 당시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 중앙화 거래소 CX의 유동성이 넘쳐났어요. 이런 좋은 시장 분위기가 국내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거래 활동 자체를 아주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최고점하고 비교하니까 그 기저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시장이 좋았던 거. 그렇죠. 둘째는 국내 자체 수요 요인입니다. 당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원화 가격이랑 해외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가격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걸 이용한 차익 거래 수로가 분명히 존재했고요. 또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위험을 좀 피하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보유하려는 수요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국내 요인이 글로벌 훈풍하고 딱 맞물리면서 거래 대금을 확 끌어올렸던 거죠. 아,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랑 해지 수요. 그게 있었군요. 네. 반대로 거래 대금이 줄어든 최근 시기 2025년 봄에서 초여름까지를 보면 역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첫째, 글로벌 긴축 기조랑 맞물려서 전반적인 위험자산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죠. 자연스럽게 거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이나 원화 마켓 거래가 줄면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둘째,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국내의 구조적 문제, 즉 실질적인 사용처 부재가 여전했습니다. 결제나 송금 같은 실제 사용이 막혀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여전히 거래소 내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이나 일시적인 자금 파킹 용도 여기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거래량이 급감하는 걸 좀 받쳐줄 만한 꾸준한 사용 수요 기반이 아주 취약했던 겁니다. 기반이 약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셋째, 은행 실명 계좌 발급의 어려움이라든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나 보유 제한 같은 인프라 부족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기업 간 거래, B2B나 실물 경제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계속 거래소라는 울타리 안에 좀 갇혀있게 됐고 이게 시장 조정기의 거래 대금 감소폭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단순히 거래소 거래대금 숫자 하나만 딱 보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진짜 건강 상태나 활성화 정도를 제대로 좀 가늠하려면 이 거래대금 말고 어떤 다른 중요한 지표들을 함께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려면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여러 항목 보듯이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거래소 거래 대금은 그중 그냥 일부일 뿐이죠. 주목해야 할 주요 활성화 지표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오고 갔는지를 보여주는 온체인 전송액, 이걸 꼭 봐야 하고요. 이때 총액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블록체인에서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냐, 트론이냐, 솔라나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 USDT냐, USDC냐 이런 걸 좀 세분화해서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 고유 지갑 주소의 수, 이걸 활성 주소 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봐야 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지갑들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소액 보유자가 늘고 있는지 아니면 고래 지갑에 집중되는지 이런 보유 주소 분포 변화도 중요한 사용 현황 지표입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역시 가장 중요하군요. 세분화해서 봐야 하고. 기업 간 정산 솔루션에 연동되어 있는지, 즉 실생활에서의 사용처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트론 기반 USDT가 개발도상국 소액 결제에 많이 쓰인다더라. 아니면 어떤 특정 블록체인이 기업용 정산 플랫폼을 구축했다더라. 이런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셋째, 시장 구조의 변화도 관찰해야 합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서 중앙화 거래소 CX와 탈중앙화 거래소 DX, 그러니까 중개자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돌아가는 플랫폼의 비중 변화, 이것도 시장 트렌드를 보여주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 즉 시가총액의 증감이나 신규 가맹량과 상환량 추이, 이런 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나 수요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발행량이나 상환량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넷째, 투자 관련 지표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레버리지, 즉 빚내서 투자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선물 펀딩 비율, 펀딩 메이트나 아까 언급된 김치 프리미엄 같은 지표는 단기적인 투기 수요나 시장의 과열 정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섯째, 특히 한국 시장을 이해하려면 국내 인프라 상황을 면밀히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얼마나 쉽고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 온램퍼 품질,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안전하게 환전할 수 있는지, 오프램프 품질, 그리고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법적인 문제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투명한 정산 루트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게 실제 사용 확산에 아주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네, 온 오프램프랑 정산 루트, 이게 뚫려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당연하지만 정책 및 규제 동향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자격이라든지 준비금 관리 방식, 감사 체계, 이런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향후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를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지표들을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거래량 숫자만 보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네, 비교를 해보면 한국 시장의 특징이 더 선명해지죠.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들을 보면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해당 국가 중 일부는 자국 화폐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내 돈의 가치를 지키려는 거죠. 아, 자국 화폐 대신이요. 그렇죠. 또 은행 시스템이 좀 불편하거나 국경 간 송금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고 빠르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송금 및 결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해외 기업이랑 원격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일도 아주 흔하고요. 즉, 이들 국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투기 대상이라기보다는 생존과 직결되고 실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거의 필수적인 사용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거래소의 단기적인 거래대금 변동보다는 블록체인 상에서 꾸준히 일어나는 실제 사용량 관련 지표가 시장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훨씬 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와, 거기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군요. 생존 도구라니. 네, 절실한 거죠.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안정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무래도 투자와 트레이딩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실질적인 사용 목적의 수요가 자라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제도적으로도 막혀 있고 또 딱히 그럴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렇죠. 불편함이 덜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이 사용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약한 한국 시장에서는 거래소의 거래대금 감소폭이 실제 사용 기반이 탄탄한 국가들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뭐랄까, 시장의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더 증폭되는 그런 모습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대금 급감이라는 그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어 있던 정말 다양한 맥락과 구조적인 요인들을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그 사실 너머에 글로벌 사용 트렌드, 또 한국의 독특한 제도나 인프라 환경, 그리고 거래와 사용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그 통계 해석의 중요성까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최근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이 감소한 것은 뭐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매력이 떨어졌다거나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첫째,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조정 국면이라는 외부적 요인, 그리고 둘째, 외환 규제나 기관 참여 제한, 온오프램프 인프라 부족 같은 국내의 고질적인 사용처 부재라는 내부적이고 구조적인 요인,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현상만 보고 성급하게 스테이블 코인의 위기다, 종말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시장에 가진 어떤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소식을 접하실 때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단순히 거래소의 거래대금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있는 온체인 데이터상의 실제 사용량은 어떤지, 또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발행량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국내외에서 실제 사용을 위한 인프라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정책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인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이면의 구조를 읽는 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 안에서만 맴돌면서 사고 파는 그런 투기적 자산의 성격을 좀 넘어서서요. 우리 실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뭐 국경 없는 결제라든지 효율적인 기업 간 정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 같은 이런 구체적인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용의 파이프라인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또 누가 얼마나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질문이자 또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용의 파이프라인, 아주 중요한 키워드네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금융지혜를 한 단계 더 넓혀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